주한미군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미국은 그동안 3번이나 한국을 버렸다 편입니다. 아베의 도발로 시작된 한일 경제무역 전쟁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을 심하게 편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나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조 839억 원인데 이것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전략자산 운용 비용도 부담하라는 것인데 현재의 분담금도 시설과 부지,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 기지 내 시설 건설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그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일본을 선택하고 한국을 3번이나 버렸습니다. 아베의 도발을 방관하고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하는 현재 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에 대한 성찰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러일 전쟁 직후인 1905년 7월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내용의 회담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스는 1950년 1월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이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연결된다는 선언을 합니다. 에치슨 나이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킴으로써 6.25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 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였고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은 이 조약에 크게 반발했으며 심지어 한국은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국교 정상화 문제, 영토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으로 큰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후 처음으로 2018년에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동맹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이다. 일본을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정의하고 동북아시아 안보의 강력한 리더십 지위를 인정한다. 한국은 동맹이자 우방국으로 일본과 함께 MD체계의 파트너로 북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한다. 미일 동맹은 원래 한미 동맹에 비해 그 지위와 역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해 일본은 핵심적인 베이스 캠프임을 분명히 하고 한국은 전방 전투기지 정도로 더 격화되었습니다. 이번 아베의 도발은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변화에 따른 일종의 서열 정리 작업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춰 경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에 종속되어 있음을 더욱 확고히 하라는 의도를 갖고 아베가 도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매우 적절한 결정입니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이어주는 군사적 연결고리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선택했던 이전의 역사에서처럼 미국과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전략과 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일본과 잘 지내야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어 한국을 붕괴시키겠다는 일본 아베에, 주한미군 분담금을 5배로 올리겠다는 미국 트럼프에게 한국이 고분고분하게 나가면 한국을 더 우습게 볼 것입니다. 반미, 반일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도 조선 말의 한국이 아니며 195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라는 다시 1910년대로 돌아갑니다. 이미 국력도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국민들의 의식과 의지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동북아 국가 중 한국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문화적으로 가장 열려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질적인 개선과 국방력 강화, 동북아 집단 안보체제의 구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튼튼한 경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강한 나라만이 다른 나라들의 경제 침략과 부당한 요구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상으로 알고 살자 시사 시간을
상 제목은 일본과의 경제전쟁, 장기전에서 이겨야 한다입니다. 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촉발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경제전쟁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과의 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한 1880년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던 시기와 비슷한 습니다. 일본이 힘의 우위로 국제무역 질서나 관행을 무시하고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번 공격은 국가안보와 동북아 국제 정세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먼저 일본의 도발에 대한 우리 대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임진왜란과 6.25는 준비 없이 전쟁을 맞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일본이 수출균의 가능성은 연초부터 언론 등에서 이미 제기되었으나 정부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오랜 준비를 하고 공격했고 우리의 대비는 부족한 셈이죠. 1차 공격인 2019년 7월 4일 상계 품목 수출 규제 이후 8월 2일 2차 공격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도 정부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나온 대책에는 주식과 외환시장의 안정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8월 6일까지 금융시장이 요동친 다음 8월 7일에야 관계장관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금융시장에 대한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죠. 여기에다 정치인들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의 표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뒤늦게 불필요한 과잉 대응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시작되면 이겨야 합니다. 이번에 진다면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바로 쓸 카드는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본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한국 수출기업만 불편해질 듯합니다. 한일 정부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 폐지도 지금까지 정보 교환 실적 등을 볼 때 상징성은 크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중재도 기대하기 어렵고 설사 중재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징용 배상 문제 협상 등 외교적 노력도 양국의 분위기를 볼 때 합의가 어려워 보이고 합의되어도 일시적 봉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는 확전을 막고 전쟁의 명분을 유리하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일 관계는 외교만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듯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경제 중속과 함께 일본 내의 혐한은 더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혐한 현상은 정상국가에서 있기 어려운 히틀러의 인종주의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일본에 종속된 부품 소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이를 뒷받침할 극일운동 두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오래된 과제이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기술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새 공제제도 도입, 벤처 캐피탈 회사 설립 지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설립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 유망 중소기업 육성 제도 등 지금까지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0% 수준으로 일본, 독일 등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지요. 정부가 8월 5일 발표한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정도로는 한국 부품 소재 산업이 현실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고질적입니다.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 특히 교수, 의사, 관료 등 공공부문의 보수가 과도하게 높아 제조업 쪽에 우수 인재가 모이지 않은 것,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제조 공장의 장기 유지가 어려운 점,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와 정치권 등의 반기업 정서로 기업하기 어려운 점, 재벌이 불공정 행위, 연구개발 자금이 잘못된 운영 등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완화되고 개혁되어야 소재 부품 산업도 발전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 집단이나 관료들이 정책 능력으로 볼 때 한국 경제의 구조의 교육이나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삼성 등 재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부품 소재를 어떻게든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지원으로 몇 개의 소재 부품이 개발된다고 한국 제조업의 생태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품 소재 산업의 일본 의존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경제전쟁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장기전으로 가서 이겨야 합니다. 이번 갈등이 어설프게 봉합되어 우리의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언제든 일본은 다시 도발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 재팬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이를 추진할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 재팬운동은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도움이 되고 정치권에 대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 재팬운동은 경제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노 재팬운동은 계속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극일운동으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대로 노 재팬운동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일본은 한국을 더 우습게 볼 것입니다. 부품 소재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일본에서 혐한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노 재팬운동은 필요합니다.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도 결국은 일본 부품 소재 안 쓰기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 재팬운동은 일본 상품인 불매와 일본 관광 안 하기를 넘어 사회 전체에 스며 있는 일본의 잔재를 씻어내는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8월 초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한창일 때 여당 대표가 일식집에서 청주를 마셨지요. 그리고 야당은 일본산 청주 사케라 하고 여당은 국산 청주라 싸웠습니다. 양쪽 다 웃기는 주장입니다. 기모노를 입기는 입었는데 그 옷이 일본산 기모노이냐, 한국에서 만든 기모노이냐의 다툼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청주는 모두 일본식 술입니다. 우리 전통 청주는 일제히 잔재가 남아있는 주세법으로 인해 청주가 아닌 약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주세법도 우리 술 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하나입니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주세법과 비슷한 일본의 잔재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문화를 왜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하여 국민이 알게 하고 법과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생겨야 노 재팬운동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잘하자는 구호나 자금 지원만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전쟁과 같은 절박함이 있고 국민 경제의 구조개혁과 기술 추적이 장기간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외교 등을 통해 일본의 공격을 무디게 해야 하지만 일본의 공격이 주춤했다 해서 싸움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 종속이 끝나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경제전쟁 적어도 노 재팬운동만이라도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할 때까지 장기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한여름밤이 짧은 소동으로 끝나고 일본의 망언과 도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강한 국민 경제가 평화통일과 자주국방, 독자 외교 등의 기반입니다. 일본이 도발한 이번 경제전쟁을